안녕하십니까. 이제 시간이 되어서 오늘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명예교수 김승옥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고령 사회 노인의 삶의 질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 대개조 네트워크 고령자 복지 포럼 보건복지분과에서 주관하는 이 행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 대개조 네트워크란 우리 한국 사회에 자유통일을 지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느슨한 형태로나마 네트워크를 만들자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올해 5월달에 시작을 해서 지금 한 90여 개 포럼이 개최가 됐습니다. 올해 중으로 한 120개 정도 포럼을 만들어서 한국 사회에 정말 자유통일을 가능케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단체 부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공동 주최를 하게 된 골든 에이지 포럼 그리고 한선재단 그리고 특별히 이 장소를 준비해 주시고 여러모로 같이 공동 개최를 해주신 송석준 의원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송석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대개조 네트워크에 12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복지분과장을 맡고 있는 건국대학교 김원식 명예교수님께서 인사말 계획사 해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김원식입니다. 저는 이 모임이 굉장히 뜻깊은 모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제일 먼저 통일이라는 그 워딩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를 통일에 맞춰서 개조하지 않으면 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오래간만에 애국가를 부르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애국가를 통해서라도 우리 국가에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바쁘신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 복지분과는 8개의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연금, 건강보험, 근로자, 또 탈북민들, 저는 탈북국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탈북국민들, 고령자, 그리고 청년 근로자 등등 해서 8개 분과를 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오늘은 그 하나의 주제로 고령 사회에 관련된 복지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사실은 그 고령자의 가장 큰 문제는 빈곤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노인 빈곤 문제는 우리 정부가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과 비용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노인들의 연령이 이제 늘어남에 따라서 후기 노인들이죠. 오늘 이제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그 골든 에이지에 대한 문제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았던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굳이 말씀드리면은 진짜 노인과 가짜 노인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본인은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노인 대접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죠. 사실은 우리가 정말 대상으로 해야 될 분들은 능력이 모자라는 노인들에 대한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사회의 안정은 이루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국민연금이라든지 혹은 개인 기초연금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이러한 절실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노인이 아닌데 노인이 아니면서 자기는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노인인 척 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은 좀 유배반적인 정책들이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것이 표로 이어지고 있다는 많은 문제들이 더 이상 이 노인들 늘어나는 노인들 그다음에 늘어나는 노인들의 생계비 건강 문제에 우리가 무제한 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좀 더 집중해서 정책을 개발하지 않으면 노인들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도 않고 국가 더욱더 위기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의 그
발제를 해주실 김미령 교수님 우선 일단 일어나서 제가 김 교수님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덕준 의원님 말씀 주셨고 최성재 교수님 까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님 모시고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제 어느새 벌써 한 해도 이제 한 달하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 이제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또 이렇게 결실이 거둬야 되는 그 시기에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초고령사의 노인의 삶의 질이라는 문제를 두고서 오늘 의미 있는 이렇게 정책 토론회를 우리 국회에서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김미령, 우리 골든 에이지 포럼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많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김원식 우리 보건복지분과 대표님을 비롯해서 오늘 또 좌장을 맡아주시는 정순돌 또 한국의원학회 회장님, 그리고 또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윤민석 연구위원님, 또 전미애 교수님, 최주석 또 선임연구원님 등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특히 또 이제 잠시 후에는 또 우리 박근혜 정부 사회수석을 역임하신 최성재 또 서울대 명예 교수님께서도 또 좋은 말씀 해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정말 급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저출산 문제는 또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고요. 우리 사회가 이제는 총체적인 이런 난국을 맞고 있는데 뭔가 이 초고령 사회 문제와 또 저출산의 문제는 저는 같이 맥락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부턴가 고리를 같이 풀어줄 때 초고령 사회 문제 해결도 가능하고 또 저출산 문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뭔가 우리 사회가 고도성장 과정에서 아직도 치유되지 못하는 뭔가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정책의 빈 그 공간 좀 우리가 시정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결과로서 나타나는 우리 사회의 문제로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논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시되시는 이런 정책 제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또 같이 반영하고 또 여러분들의 고민을 또 해결하는 데 또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같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단순히 이제 우리만의 사회가 아닙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그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고 있지만 세계인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와 6.25 참상 그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겪어오지 못한 비극의 시절을 우리가 겪었지만 그런 비극을 딛고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모범적인 고도경제 성장을 이뤄내고 또 가장 모범적인 정치 민주화를 이뤄낸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이고 위대한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로 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이 모습에 대해서 외국에 나가보면 정말 얼마나 이분들이 감동하고 또 우리를 선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부 문제를 많이 안고 있지만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각은 우리에게 뭔가 이제는 열심히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로서 세계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도 같이 해결해주는 아울러서 우리 대한민국의 내부 모순된 문제도 해결하는 두 가지 과제를 우리는 갖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부적인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을 하고 나아가서 세계인들에게 우리 세계인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
그 균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모범적으로 해결하는 좋은 그 모델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또 이 토론에도 그러한 좋은 하나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멋진 토론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솔루션을 주십시오. 예, 저들도 열심히 반영해서 반드시 하나하나 해결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역시 외국에서 선망하고 기대에 부응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선도 국가로서의 의상을 갖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24년도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의기를 기회로 만드는 멋진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 가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예, 바쁘신 중에 참석하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은 두 번째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이신 최성재 명예교수님 모시고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재 명예교수님은 한국노년학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그 자료집에 있는 제가 쓴 축사 내용으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최성입니다. 지난 40년간 고령화 사회 문제를 연구하면서 국가 정책과 서비스 현장에도 관여한 사람으로 초고령 사회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대책을 논의하는 고령자 복지 포럼에 축사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포럼을 주최하는 존경하는 국회 송석준 의원님실과 골드에이지 포럼 한선재단 그리고 포럼을 주관하는 저희 통일을 위한 국가 대계를 두어 그리고 고령자 포럼 포럼의 후원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인류 사회의 오랜 그 소원 중에 하나인 장수의 소원을 우리가 지금 이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 사회,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장수 사회, 고령화 사회는 인류 사회 발전의 위대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축복과 희망찬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사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위험천만한 사회, 빚더미 사회 또는 두려워하고 원치 않은 사회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저는 고령화 사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연령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연령주의는 연령을 근거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갖거나 차별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령주의 의식은 대부분 부정적인 것이고 주로 고령자에게 적용이 되어서 고령자를 피해자로 만듭니다. 연령주의 의식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지난 20년 사이 우리 사회에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연령주의 의식은 노인이 되면 능력과 특히 생산력과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변화되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 적응하기도 어려워진다고 해서 일자리와 그리고 다른 사회 활동에서 노인이나 고령자를 차별화하고 배제하게 만듭니다. 이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권 침해까지 당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이나 고령자라는 말은 이제는 노인을 비하하는 말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영어에서 전통적으로 노인을 복수형입니다만 the elderly라고 이렇게 부르고 왔는데 이 말이 노인을 비하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영어권에서도 이 말을 이제 앞으로 고쳐서 이 older persons라고 적당한 번역이 없습니다만 이 고령자라고 하기에는 좀 연장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튼 older persons라고 하는 말로 바꾸자 이렇게 해서 1995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를 한 바가 있는 그런 정보입니다. 연령주의는 고령화 사회, 초고령 사회를 우리가 원하는 사회로 발전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이 고령화 사회, 초고령 사회를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연령주의입니다. 연령주의는 과학적 근거가 희박하고 노인과 노화에 대한 사실을 대부분 과장되고 왜곡하게 인식해서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잘못된 거의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상식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연령주의 의식을 탈피하지 못한다면 우리 앞으로의 초고령화 사회는 희망 없는 미래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세계 최대 출산율, 기대 수명의 계속적인 연장으로 장수 사회, 초고령화 사회는 피할 수 없이 급속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수 사회, 초고령화 사회는 인류 사회의 발전에 위대한 업적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원치 않고 결여하는 사회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국민 모두가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에 축복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포럼에서 논의하는 대책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또 연령주의를 생각해서 이 의식을 어떻게 탈피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가도 같이 논의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삶의 질 향상 대책은 대상별로 또 고령자와 현재 고령자와 미래 고령자 또 대책 수립해 주실 공공부문, 민간부문도 있습니다만 고령자 개인 또는 그 노인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버지 스스로 할 수 있는 대책을 가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개인 대책 수립에서 고령자 스스로 자기에게 연령주의를 적용해서 스스로 노력하려는 동기를 약하게 만들거나 아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들 이 나이에 또 내 나이가 얼마인데 이 나이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노력 또는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포럼의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는 고령화 사회를 연구하거나 관련된 서비스 현장의 최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연령주의 의식 문제를 충분히 수용하면서 멋진 발표와 토론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포럼이 앞으로 장수사회,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 삶의 질 문제를 포함한 보다 폭넓은 대책을 사회적으로 계속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일부 개회사 행사를 마치고 이제 포럼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럼 발표를 맡아주실 자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이화여대 정순돌 교수님이시고 현재 한국노년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순돌입니다. 네, 오늘 고령자 복지 포럼 첫 번째 저희가 그 포럼 행사를 진행하는 것 같고요. 또 이 포럼의 제목은 초고령 사회 노인의 삶의 질 어떻게 할까입니다. 오늘은 한 분의 발제가 있고요. 이어서 세 분께서 이제 토론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바로 그 주제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자는 김미령 교수님이시고요. 대구대 명예 교수님이시면서 골든 에이지 포럼 대표이십니다. 김미령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의 제목은 초고령 사회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응 방안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초고령 사회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응 방안 발표를 맡은 김미령입니다. 네, 목차가 너무 간단해서 제가 다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인구의 고령화 이건 다 공부를 들어가는 거고요. 노인복지 정책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초고령 사회 노인복지 방향은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노인의 삶의 질, 제목이 삶의 질이니까 5가지 복지 영역의 입장에서 이제 그 노인 삶의 질을 말씀드리겠고요. 삶의 질이 언제부터 있었나, 그 이제 한번적인 흐름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삶의 질에서 중요한 것이 환경이어서 환경에 대한 걸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에서 5가지 영역에서
재정경력복지, 사회복지, 그다음에 건강지역사회복지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삶의 질의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누구나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것과 동시에 노인 부양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반면에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과 정책 속도는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올해 노인 인구가 18.4%로 1958년생, 58년 개띠가 이제 만 65세가 올해 됐죠. 내년에는 노인 인구가 1천만, 노인 인구 1천만 시대가 되고 곧 이어서 2025년에 초고령 사회로 돼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가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죠. 그다음 2010년 뒤 2035년에 보면 노인 인구가 10% 늘어나서 30%, 2050년에는 노인 인구가 40%가 됩니다. 그래서 2025년과 비교하면 이제 2년 뒤와 비교하면 2배가 되는 거죠. 우리가 고령화 사회 2000년에 들어왔는데 25년 만에 초고령 사회, 25년 만에 2배로 늘어난 40%가 노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2056년에는 보면 중위 연령이 60.1세인데 0살 태어난 아기부터 주르륵 세워놓으면 가운데 있는 나이가 60세니까 상당히 우리나라가 노인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고령 사회 노년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젊은 층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들의 부양 부담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젊은 층에 짐이 되지 않도록 미래지향적으로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게 우리 모두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구의 고령화를 살펴보면 여러분들 많이 이런 발제할 때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이 색깔을 표시를 했는데요.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가 돼서 2018년에 고령 사회를 거쳐서 2025년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25년이라는 짧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게 문제이죠. 지금 일본도 이미 초고령 사회가 되었고 여기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제외하면 전부 초고령 사회가 되었지만 이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가 상당히 길어서 90년, 100년 이래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이 유일하게 25년 만에 초고령화가 진행이 되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중요한 노인복지 관련 법이 어떠한 것이 있었나, 정책이 어떠한 것이 있었나를 이제 좀 살펴봤는데요. 2004년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시행이 됐죠. 그 다음에 2005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생겼고, 그 다음에 2008년에 노인 요양보호제도가 생겼습니다. 고령화가 시작되면서 이제 서서히 노인 관련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2010년대 이후에는 조금 더 많아졌죠. 2013년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이건 이제 개정인데, 이게 개정이 되어서 2016년에 300인 이상 기업, 2017년에 300인 미만 기업에서 은퇴 연령을 60세로 이제 정한 거죠. 그 다음에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박근혜 정권 때죠. 그 다음에 노무준비지원법. 그 다음에 2018년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선거 공약으로 친일 국가 책임제를 이제 내걸었는데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네이밍을 잘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시선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만들 때에 많은 국민들의 이런 관심을 받기에 네이밍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 준비하면서 배웠습니다. 네, 그러면 초고령 사회의 노인복지의 방향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된과 동시에 80세 이상 노인이 굉장히 많아지죠. 후기 노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까 김원식 교수님은 빈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제학자다 보니까 그러시는 것 같고 저는 사회복지학자이기 때문에 좀 더 사회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복지 대상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경제적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노인이 되면 80세가 되면 기능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능이 안 되는 노인들도 복지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몸이 안 움직이면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혼인데 지금 65세 이상 제가 이제 이번 2월에 은퇴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저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아니 지금 아직 한창 일할 나이에 무슨 노인이냐
우리 손주가 할머니 불러주는 것 외에는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죠. 그래서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의 다른 특성들을 당연히 고려해야 하고 인간 발달 단계에서 아동기, 유아기, 청소년기는 굉장히 이게 범주가 짧죠. 그런데 노인만이 막 40년씩이나 되는 부모도 노인이고 자녀도 노인인데 한 범주를 묶어가지고 정책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는 참 변화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하는 노인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노인이 베비붐 세대가 지금 노년기에 들어갔죠. 58년생이 올해부터 65세니까 노년기에 들어갔는데 베비붐 세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교육을 많이 받은 세대죠. 교육을 많이 받았고 굉장히 일 중심이고 활동적이고 사회 참여도 많습니다. 그런 베비붐 세대의 초기 노인인 이런 노인과 후기 노인, 80세 이상의 노인이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이 변화하는 노인의 특성들을 생각을 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죠.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데 노인들은 아날로그 세대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이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드세요. 여러 가지 이런 과학이 발달하고 해서 편리한 것은 있지만 그것을 사용 못하는 노인들은 아날로그 세대보다는 더 힘들게 소외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정책 결정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고령 사회의 중요한 노인복지 방향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제가 노인의 삶의 질이 제 주제인데 노인의 삶의 질은 복지라고 이야기하고 삶의 만족감, 행복도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레스와 하터의 5가지 복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체 건강 복지, 우리가 이제 몸이 건강한 게 굉장히 중요하죠.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고 매일매일 삶에 필요한 충분한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에너지가 없으면 움직일 수도 없고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죠. 그 다음에 경력복지, 주어진 매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노인 사고 중에 하나가 무의죠. 무의. 할 일이 없어요. 은퇴를 60세에 하고 보면 아직 건강한데 취미생활 하는 것도 한도가 있지 할 일이 없거든요. 굉장히 괴롭죠.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보낼 것인가가 굉장히 노인들에게 중요한 복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재정적 안전복지,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제적인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제가 전공이 사회복지다 보니까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를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번에 발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경력과 역할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직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통한 사회와의 관계, 또 요즘은 디지털 시대니까 SNS를 통한 그런 관계, 정보화를 통한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의 참여, 구성원으로서 통합감을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틀에서 제가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들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인의 삶의 질이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지만 그럼 언제부터 이 삶의 질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나 보면 역사는 굉장히 긴데 1979년에 미국의 사회학의 초록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삶의 질은 이제 삶의 만족도, 행복도, 성공적 노화, 그다음에 생산적 노화, 적응, 활동적 노화 이런 식으로 여러 개념을 이제 개념 정의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삶의 질의 요소로 보기도 하고 동등하게 보기도 합니다. 미국의 노년학회를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썼는데 미국이 1942년도에 고령화 사회가 됐다고 해요. 우리나라보다 한 60년 먼저 고령화 사회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미국 노년학회가 1945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질에 대한 다방면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한국 노년학회에서 2006년인가 그 주제가 성공적 노화였고요.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동안 활동, 이론, 성공적 노화, 다양한 용어로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WHO가 지금 지난주가 세계노년학회에서 WHO의 여러 가지 또 발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건강한 노화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했어요. 1948년도에 건강한 노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만이 아니죠. 신체, 그다음에 정신, 사회적 복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고요. WHO에서 2015년 또 2021년에서 2030년까지 그 가이드라인이 헬스 에이징이죠. 그럼 헬스 에이징은 건강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걸 좀 강조를 하죠. 복지의 근원인 기능적인 능력을 강조를 하는데
기능이 되어야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그 노년의 기능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면서 삶의 질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초기노인과 후기노인의 말씀을 드렸는데 초기노인은 65세에서 79세. 그런데 이제 원희슨 유가춘이라는 그 노년 학자가 오래전에 나이 구분을 초기노인과 후기노인으로 처음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75세, 초기노인으로 했는데 지금 초기노인 혹은 정기노인인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다르죠. 예전의 노인과 지금의 노인은 뭐 건강 상태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 여기 연구에서 초기 노인을 65세에서 79세까지로 나눴고 후기 노인을 80세 이상으로 나눴습니다. 초기 노인은 이제 베이비붐 세대, 정기 노인,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반 이상이 이제 노년기에 진입을 했죠. 그리고 건강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그래서 후기 노인과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후기 노인은 80세 이상인데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장애가 있죠. 그리고 건강이 좋지 못하고 만성 질환 비율도 높습니다. 그리고 ADL, 그 일상생활 수행 능력, 도구적인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서 많이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기능을 못할 때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죠. 그리고 사회적 지지 체계도 후기 노인들은 많이 감소가 되는데 이유가 뭐냐? 친구들 많이 사망하죠. 배우자 사망하고 해서 혼자 살고 많은 외로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신체적인 상황도 그렇고 사회적인 상황도 그렇고 정기 노인과 후기 노인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인구 추계를 다시 보시면요, 이제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것은 나라마다 고령화 속도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 정기 노인과 후기 노인의 비율이에요. 그 2000년에 보면 지금 10% 이상 65세 이상 노인인 걸 아시고요. 거기 80세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14%예요. 15%가 80세 이상 노인. 그런데 80세 이상 노인이 점점 증가하면서 2015년에 보면 노인 인구가 지금 12.82%인데 그 중에서 80세 이상이 19.96%입니다. 노인 중에 이제 5분의 1이 노인 80세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2025년에 지금 20% 이상 초고령 사회가 됐는데 그 노인들 중에 거진 4분의 1이 80세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2030년 계속 한 25% 정도 되다가 2040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34.36%이고 80세 이상이 31%. 그러면 노인들 중에서 80세 이상 노인이 3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2050년에 가보면 우리 인구가 40%가 노인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중에 40%가 80세 이상 노인이에요. 그런데 이 80세 이상 되는 노인을 65세 이상 노인하고 같이 묶어서 정책을 만들면 안 되죠. 이번에 제가 강조하는 게 후기 노인, 이거 구별돼서 맞춤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삶의 질과 환경의 적응. 지금 이제 우리는 변화한 환경 속에 사는데 노인들은 이 환경이 너무나 갑자기 아날로그 세대에서 디지털 세대, 그 다음에 코비드-19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변화되는데 적응하기가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능이 잘 돼야 되고 또 적응 역량이 있어야 되고 적응 능력이 있을 때 환경에 잘 적응을 해서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지금 변하는 환경이 굉장히 노인들은 절박해요. 뭐 보도 블록이 갑자기 꺼졌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이제 언덕에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노인들은 완전히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게 등산하시는 거예요. 절절절절 메시잖아요. 그분들이 걷기도 힘든 이런 상황이고 이제 그런 외부적인 상황,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한 그 여러 가지 ICT 이런 산업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편리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런 디지털 문화, 정보화 사회 이런 것들이 변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할 때는 노인의 삶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본격적으로 복지에서 재정 경력 이것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은퇴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은퇴율이 가장 낮죠. 60세, 평균 65세인데 다른 OECD 국가들의 은퇴율은 상당히 높죠.
미국은 1986년에 은퇴 연령이 없어졌는데 67년에 65세, 78년에 70세 이제 점차 상당히 많은 시간을 거쳐서 결국 없어졌죠. 영국도 없어지고 독일은 67세, 일본이 2013년에 65세다가 이제 점점 늘어나서 2021년에 70세로 반응했었고요. 스웨덴이 61세 은퇴했는데 그 은퇴 후에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개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서 70세까지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도 2030년까지 62세에서 65세로 상향이 됐어요. 그러고 보면 한국이 지금 60세로 된 게 아까 제가 2014년이라고 했고 시행된 게 2016년, 17년이면 이제 그 법안이 제정이 된 게 10년 됐죠. 그런데 지금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또 한국의 60세 은퇴를 하지만 실질적인 은퇴 연령은 72.3세로 굉장히 이것도 OECD 1위에요. 우리는 안 좋은 거 OECD 1위, 뭐 좋은 거는 꼴찌 뭐 이런 게 많은데 왜 은퇴를 했는데 은퇴 연령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일을 더 오래 하느냐. 경제적으로 어렵죠. 생활비 때문에 연금도 부족하고 해서 이들이 일을 하는 것은 대부분이 비정규직이죠. 고용률 60에서 64세가 60.1%, 65세 이상은 31.7%입니다. 그래서 은퇴 연령과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가 맞지가 않아서 소득 크레파스라고 하는데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때는 60세였는데 5년마다 한 살씩 높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2023년에 만 63세가 연금을 탑니다. 10년 뒤에는 만 65세가 연금을 타는데요. 우리 은퇴 연령을 이걸 늦추지 않으면 연금을 타는 시기와 은퇴 연령이 이제 5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빈곤할 수밖에 없죠. 서구 국가들이 은퇴 연령을 늦춘 이유 중에 하나가 연금 수령과 은퇴 연령이 불일치로 인한 소득 크레파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은퇴 연령을 이제 높인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많은 은퇴 연령이 필요하고 이제 은퇴 연령이라는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금 뭐 사회부총리가 이슈화를 하는 것 같더니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고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시들시들 해주고 말하는데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법안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데 이제 은퇴 연령에 대한 이제 상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요. 예, 이제 이런 일을 일찍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OECD 아까 우리 김원식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노인 빈곤율이 한국이 또 1위예요. 43.3%, OECD 평균이 14.8%인데 이게 또 어떤 연구에 의하면 상대적인 빈곤율을 말하기 쉽지 않다. 한국 노인들은 자산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는 카운트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노인 빈곤율이 높은 건 사실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빈곤한가? 노인이 빈곤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우리나라가 소득 크레파스도 있고 상대적 빈곤율에 근거하기도 하지만 은퇴 연령이 낮고 또 국민연금도 서구에 비하면 아직 굉장히 이제 열악한 수준이죠. 그다음에 양질의 직장을 구할 수가 없죠. 일단 은퇴를 하고 나면 양질의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경력복지 노인 일자리도 이제 중요한데. 은퇴와 이제 비슷한 맥락이죠. 은퇴는 공식적인 일자리에서 그만두는 거고 여기 노인 일자리는 사실 우리나라의 한국 노인 인력개발원에서 하는 그런 노인 일자리가 대명사가 돼버렸는데 이 사진을 제가 하나 이제 집어넣었는데요. 이게 예전에 우리 여기 최 교수님하고 김 교수님 참석하셨던 은퇴 포럼에서 거기 그 기관장 하시는 분이 은퇴를 하고 일을 하고 싶으니까 이제 이런 절규를 하는 책을 쓰셔서 다들 나눠주셨거든요. 은퇴 후에도 나는 더 일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은퇴 후에도 일을 하는데 은퇴는 내 직장이 이미 이제 끝나는 걸 말하는데 이분께서는 직장에 좀 더 다니고 싶다라는 의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 드신 젊은 노인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 그 제약으로 인해 절규하고 있는가 이거를 정책 결정자들이 아셔야 되는데. 정책 결정자들은 뭐 은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어려움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송 의원님 안 계시는데 책자를 가져가셨으니까 보시겠죠. 예, 노인 일자리가 그 노인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도 아까 72.3세까지 그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일을 하는 이유를 보면 당연히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많아요.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많은데 65세에서부터 한 85세까지는 한 70% 이상이 경제적인 이유로 일을 하는데 85세 이상을 보면 경제적인 이유가 뚝 떨어져요. 60%.
용돈 마련도 10%. 그래서 다른 것보다 용돈 마련은 좀 많지만 승객비 마련은 이제 좀 많이 떨어지죠. 경제적인 이유는. 그러면 비경제적인 이유로도 일을 한다는 거죠. 반드시 돈만 벌기 위해서 노인들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특별히 85세 이상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집에 가만히 계시면 못하겠어요. 일하러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움직이고 하면. 그래서 건강 유지를 위한 것이 21.7%. 그 다음에 시간 보내기도 다른 연령보다 80세 이상은 좀 많죠. 5.9%, 5.8%. 그래서 노인들이 일을 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도 있다. 그 다음에 경제활동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음을 보면 그 85세 이상도 일을 하고 있어요. 10.6%, 80세 이상도 19.1%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 일자리, 그 정부의 일자리 참여 여부를 보니까 85세 이상이 93.3%로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80세에서 84세에도 84.1%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노인들이 아까 요 전 투표에 그 85세 이상이 일을 하고 80세 이상이 일을 하는 것은 대부분 노인 일자리에서 일을 하는구나. 누가 대한민국의 80세 이상 노인들을 고용을 하겠어요. 노인 일자리에서 이제 간단한 비정규직 일, 그 저임금에 받는 일은 노인들이 하는 거죠. 우리 최동리 교수님이 한국노인연대관 원장님 하셔가지고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노인 일자리도 사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노인들의 일자리인데 이게 노인들의 보충적 소득 보장과 참여 증진 목적으로 2004년도에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사실 노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고 국가의 재원으로 나가긴 하지만 초반에는 이게 별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참여율이 0.6%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008년에는 3.3%, 2017년에 6.7%, 2020년에는 7.9%로 해서 교육 시보다 330배로 늘었고 예산은 5배로 증가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80세 이상 노인 참여도요. 2007년에 5.2%인데 2016년에 18%로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노인들에게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일자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2016년에는 이제 2004년도에 그 명칭이 바뀌어서 노인 일자리로 사회활동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냥 노인 일자리가 거의 고유 명사가 돼서 노인 일자리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이 노인 일자리를 고용률에 집어넣어서 많은 문제가 됐죠. 이거는 일자리, 이게 고용이라고 보기 힘들죠. 한시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를 많이 줄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노인분들이 안 된다. 또 전문가들이 아우성을 쳐서 내년에는 좀 늘어난 것 같고 점차 늘어나면서 국가 재원이 아닌 민간에서 많이 투자를 하는 일자리를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노인 일자리.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임금은 형편없지만 그래도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친구들 만나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2004년에 20만 원 활동비를 받았는데 그때 최저임금을 감안하면 30시간 일을 하면 10만 원이 안 돼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그 활동비가 꽤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2017년에 22만 원을 올랐어요. 그런데 최저임금 감안하면 조금 더 많죠. 2018년부터 27만 원으로 올랐는데 왜 올랐나 보니까 이때가 선거가 있어서 선거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너무나 오르는 바람에 이거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죠. 작년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보다 낮아요. 근데 내년에 이제 2만 원 겨우 제가 예전에 그 정책 제안을 할 때 이거 좀 올려야 된다. 물론 국가의 재정적인 부담이 크긴 하지만 노인들이 요즘 밥 한 그릇에 10,000원 안 되는 거 없잖아요. 근데 29만 원으로 내년부터 오른다고 하는데 최저임금 수준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이걸 하기를 원하고 많은 노인들이 만족을 하고 참여율이 50%만 참여를 해요. 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건강이나 사회 참여를 위해서 기술 유지 및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기초연금 대상만이 독립형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초연금 대상 안에 30% 중에 노인들 일하고 싶으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후기 노인들에게 그 경제적인 상황 생각하지 말고 참여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인데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ICT, IT 산업이 코로나19로 더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 디지털 복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디지털 복지가 또 사회복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정보와 역량은 요즘의 정보와 역량은 관계를 맺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복지 수단이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이 주된 상황에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보와 역량이 있어야 되죠. 이 정보와 역량의 삶의 질과 직결이 됩니다. 특별히 뭐 젊은 사람들은 정보와 역량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 만지고 하니까 다 있지만 우리 그 아날로그 세대들은 컴퓨터라는 거 학교 다닐 때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보와 역량은 노인들의 삶의 질하고 직결이 됩니다. 노인 개인은 정보와 교육을 또 많이 받아야 되겠고 또 환경에 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 환경이 너무나 노인들이 적응하기 힘든 환경으로 더 변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그 정보와 역량이 어떻게 되는가 제가 그 노인 실태 조사를 뭐 거진 사용을 했는데 한 700페이지 되는 3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건데 시간이 없어서 그 3년 차는 다 사용을 못하고 2020년 동안 사용을 했는데요. 굉장히 좋은 그 데이터들이 노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다 있어서 이 발제문을 준비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인터넷이 안 되는 휴대폰을 지금 폴더폰 있잖아요. 노인들이 한 30% 이상이 그 폰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터넷은 뭐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 아날로그 시대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 분이 56.4%, 태블릿 PC5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반 이상이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스마트폰을 디지털 기기로 사용을 하느냐? 그렇지 않죠. 이걸 또 안 파니까 그냥 스마트폰을 뭐 이제 요즘 폴더폰 구하기 되게 힘드니까 사서 기능은 그냥 아날로그식으로 전화만 받고 끊고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죠. 컴퓨터 데스크톱은 보유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연령별로 보면 그 스마트폰이 뭐 나이를 들어 지금 65세에서 69세는 80% 넘게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85세 이상 보면은 굉장히 작아요. 10% 정도 넘게. 근데 80세, 84세는 한 20% 정도 많이 갖고 있고요. 인터넷이 안 되는 휴대폰을 갖고 있는 비율은 또 나이가 많을수록 훨씬 더 높아지고 있죠. 교육 수준별 당연히 교육이 높은 분들이 이제 스마트폰 많이 갖고 있고 뭐 인터넷 안 되는 폰은 적게 갖고 있고 하죠. 그다음에 정보화 기기 사용 역량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 문자 받기, 문자 보내기에서 정보 검색, 음악 듣기, 동영상 보기, 온라인 쇼핑, 금융거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85세 이상이 보면은 문자 받기는 한 40% 겨우 해요. 근데 문자 보내기 20%밖에 못해요. 가장 기본적인 이런 정보화 기기 사용도 나이 드신 분은 못하는 거죠. 바깥으로 갈수록 지금 이제 연령이 젊을수록 그래도 정보기기 사용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거죠. 교육 수준도 이건 뭐 교육이 높은 분이 당연히 많이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기기 이용의 불편함은 교통수단, 요즘은 교통수단 뭐 버스나 기차나 다 이제 앱으로 예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용 경험이 나이 많은 분들은 별로 없죠. 이용 경험이 있으면 교통수단 예약 전체적으로 한 50% 좀 넘고요. 그 다음에 식당에 이제 키오스크 사용하는 것, 그것도 한 50% 넘고, 그런데 ATM이나 카드 점포,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제 불편함을 보면 매우 그 다음에 불편함, 상당히 많죠. 그러면은 그 앱으로 사용하는 교통수단 예약하는 것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식당도 굉장히 불편하고요. ATM이나 카드 사용은 그래도 비교적 좀 덜 불편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앱으로 사용하는 것은 좀 생소하고요. 그 ATM은 굉장히 크잖아요. 기계식이고 굉장히 크고 글자도 커서 노인들이 또 오랫동안 그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 카드 사용도 교통카드는 다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카드를 내기만 하면 점원이 받아서 계산을 해주니까 그런 앱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직은 이제 많이 익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여기 파란 색깔이 이용 경험이 있으면 나이가 들수록 이용 경험이 줄어들죠. 왜 그러냐? 불편하니까, 할 줄 모르니까. 여기 보라 색깔 보면 매우 불편함이죠. 나이가 들수록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후기 노인으로 갈수록 불편해서 잘 사용을 안 하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이제 이용 경험이 있고 또 불편함이 덜하죠. 그 다음에 식당 기계 주문도 보면 파란 색깔은 이용 경험이 있으니 점점 나이가 들수록 후기 노인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그 다음에 불편함, 보라 색깔은 나이가 높아질수록 불편하죠.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햄버거 먹으러 갔는데 키오스크 앞에서 헤매다가 30분을 헤매다가 집에 와서 울었다. 어머니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사용하지 못할 때 누구한테 의존해요? 손주들한테 의존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져요. 한두 번 가르쳐주다가 나중에는 뭐 엄마는 이것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이런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식당 주문, ATM 사용하는 거, 이것은 이용 경험이 있다. 앞에 앱 사용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높죠. 퍼센테이지가. 그 불편함도 나이가 많아도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는 않고요. 교육 수준은 당연히 교육이 높아지고 이용을 경험 많이 하고요. 그다음 카드 사용도 앞에 그 기차 앱이나 식당보다는 훨씬 높은 80% 이상, 90% 이상 사용을 하고 있고 나이가 드신 분도 60%까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 수준도 그렇고. 예, 그다음 정보 이용이 어려운 너희들이 그 공지사항 용어라든가 내용 이해가 어렵다. 85세 이상 나이가 많을수록 훨씬 높죠. 그 다음에 글씨 크기가 작아서 또 내용 이해가 어렵다. 그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이 글씨가 작은 게 안 보이는지 모르죠. 그래서 저는 참 이 세계 발달에 대한 교육을 젊은 학교에서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한글을 못 읽으면 아니 이분이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한글도 못 읽어? 뭐 이거 거짓말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까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서비스가 인터넷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힘들어요. 이렇게 종이로 돼서 봐야 편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노인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주는 거죠. 교육 수준과 당연히 교육이 높을수록 모든 것들이 이제 정보와 어려움도 줄어들죠.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재미있게 본 건데요. 노인의 학습활동 참여율을 보면 지금 평생교육 많이 하는데 여기 평생교육 하시는 분한테 좀 죄송한데 노인들이 참여율이 별로 안 많아요. 11.9% 참여율 전체가 학습활동에 그 중에서 건강관리 운동이 44.3%, 문화예술이 28.2%예요. 그 다음에 3위가 정보화예요. 11.4%. 정보화 활동, 정보화 학습활동, 정보화 교육받는 게 11.4%밖에 안 되죠. 그러면 참여율이 10% 정도인데 그 중에서 또 10% 정도만 참여를 하니까 결국 100분의 1 정도가 참여를 한다는 거죠. 연령별로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에 아무래도 많이 신경을 써서 빨간 게 이제 건강관리인데 85세 이상은 건강에 많은 신경을 써요. 그런데 여기 정보화는 파란 색깔, 하늘 색깔인데 나이가 드실수록 정보화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 나이에 뭘 얼마나 쓰겠다고 그냥 불편한데 그냥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 근데 건강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정보화를 통한 사회복지가 디지털 복지인데 이게 삶의 질과 연결이 되는데 정보화에 얼마큼 접근하느냐, 얼마큼 소통할 수 있느냐, 활용 능력이 개인적인 거죠. 그럼 환경에서 이게 비대면과 대면의 이원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노인들이 잘 사용할 수가 있죠. 제가 그저께인가 신문을 보니까요, 미국에서도 이 무인 판매대가 이제 많이 없어진다. 이게 소비자들이 불평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불합리한 점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뭐 거기 법으로 그렇게 만든다고 해요. 대면으로 한 대를 만들면 비대면 하나 설치하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야 노인들이 어디 가서 물건을 사실 때 어려움이 없죠. 이런 식으로 비대면과 대면의 이원한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우리나라가 이 IT 산업 발달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비대면으로 하면 굉장히 심각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건강 지역사회복지인데 건강과 기능이 여기 80세에서 84세는 좋다가 22.6%, 85세 이상이 24.7%예요. 그래서 그 젊은 노인들보다 상당히 낮죠.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신경 쓰는 게 뭐냐면 2분위, 1분위보다는 좋은데 2분위보다 나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2분위보다는 노인이 더 낮아요. 그 다음에 2017년, 20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2020년은 그거는 그렇진 않아요. 2014년에 보면 그렇고 2017년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놀란 게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보다 노인은 더 어렵다. 여기 또 보면 이게 기능인데요. 수단적인 혹은 도구적 일상생활 능력 IADL에서 완전 자립하는 게 보면은 65세는 95%, 그다음에 70세는 92%, 75세 86%,
점점 내려오다가 85세 이상은 완전 자립이 58.5%예요. 그런데 소득 분위별로 보면 제1분위도 84.8%는 기능을 하셔요. 제2분위도 86.9%, 제3분위. 그래서 이걸 보시면 80세 이상, 그러니까 75세가 제1분위하고 비슷해요. 80세만 되면 제1분위, 제2분위보다 다 낮아요. 그래서 저는 복지가 이원화되어야 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당연히 도와줘야 되지만 기등을 못하는 후기노인들, 이제 인구의 막 40%까지 되는 이 후기노인들에게 신경을 안 쓰면 진짜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면 85세 이상 정신건강이 이제 별로 안 좋은데 이게 1분위하고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제가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것만 신경 쓰면 안 된다. 여기 또 만성질환수도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1분위, 뭐 2분위까지보다도 포인트가 없어가지고 예. 그 75세 이상이 훨씬 안 좋아요. 80세 이상 더 안 좋고요. 85세 이상 훨씬 안 좋죠. 근데 노인의 병원 미치료 이유를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제 병원에 못 가는 이유지만 교통이 불편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요. 5.4%. 그 다음에 거동이 불편해서 못 가는 경우가 있죠. 거동 불편은 기능의 문제고 교통 불편은 이제 우리 지역사회 환경의 문제죠. 연령별로 보면 이제 85세 이상이 그 거동 불편이 많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돌봄 수급의 돌봄 제공자고 또 돌봄 서비스 대상이 이제 그 여기 보면은요. 노인 돌봄 서비스가 이제 10.7%가 이용을 하고 있고 장기 요양 서비스는 상당히 많이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한 20% 정도 노인들이 장기 요양 돌봄 서비스를 갖고 있는데 노인 돌봄 서비스 우리 최 박사님 잘 아시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이에요. 제가 예전에 자료를 보고는 아는 분들은 노인이 빠졌냐 80세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이 80세 이상 노인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노인 돌봄 서비스 85세 이상들은 많이 못 받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노인의 이동권을 보시면은요, 버스 전철 승하차 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두 번째로 어려워요. 제일 이제 물론 어려움이 없는 경우는 한 3분의 2 정도, 34.3%고요. 계단 경사로 이용이 제일 어려워요. 24.9%. 그 다음에 버스 전철 승하차 19.3%로 두 번째로 어렵고, 그 다음에 뭐 기타 이제 교통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 보면 계단 경사로 이용이 굉장히 35% 굉장히 많이 힘들죠. 80세도 30% 해서 빨간 색깔이 그 계단 경사로 이용이고, 근데 버스 전철 승하차 이용이 파란 색깔인데 이것도 나이 드신 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 그래서 이 교통약자를 보면 우리는 장애인만이 교통약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도표를 보시면은요, 장애인보다 고령자의 교통약자가 훨씬 많습니다. 3배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특별히 뭐 교통약자를 신경 써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복지관과 경로당 이용인데, 복지관 이용률은 전체 현재 이용률이 10%가 조금 넘어요. 생각보다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노인들이 무슨 서비스를 받느냐? 식사 서비스가 50% 좀 넘고요. 친목도모, 친위 영아 프로그램 조금 줄어들고, 이제 연령별로 보면 85세 이상은 이제 현재 이용률에서 지금 80세, 85세가 젊은 노인보다 좀 많죠. 그래서 그 노인들이 복지관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65세 이상 젊은 노인들, 특별히 초기 노인들, 전기 노인. 그 다음에 경로당 이용률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경로당 이용률은 현재 이용률이 85세 이상 노인이 보고 40%가 넘어요. 80세 이상도 40%가 넘고, 그래서 복지관 이용보다 한 40% 정도가, 그러니까 4배나 많습니다. 그럼 경로당은 뭐를 이용을 하느냐? 식사 서비스.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멀리 못 가고 지역사회에 있는 경로당에 이제 가셔서 밥을 해주니까 밥을 먹고 거기에서 친목도모를 하면서 이제 외로움을 달래고 시간을 이제 소비한 거죠. 소비를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속도를 막 굉장히 빨리빨리 해가지고 삶에 대해 대응 방안을 보면 이제 약자와의 우리의 복지의 그 패러다임이 약자와의 동행이잖아요. 우리 윤석열 정부의 그 약자와의 동행인데 초고령 사회 약자는 누구인가? 후기노인이죠. 그래서 후기노인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전기와 후기노인을 구분하는 이런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보와 소외를 해소해야 하는데 이원화 정책으로 아날로그로 병행을 해야 되죠. 일본에 가보니까 편의점에 기계만 있는 데는 없어요. 기계 한 사람이 다 있어요. 사람이 있고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보다 이제 IT 산업이 떨어져서 현금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번에 미국에 갔더니 거기 미국의 한국을 연구하는 교수가 한국에 올 텐데 한국에 그 현금 쓰냐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현금 다 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병행이 돼야지 이게 전부 무인으로 돼가지고 커피 한 잔도 사 먹기 힘든 그런 상황은 안 되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노인들이 별로 교육을 안 받는데 이제 평생 교육을 통해서 이 정보화 교육 사실 또 우리도 어르신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고 사회적으로는 정보화 기기를 많이 보급을 해야죠. 싼값에 노인들에게는 싼값에 기왕에 없는 분들인데 싼값에 보급하면 뭐 기업에서 손해날 건 없죠. 그리고 데이터도 싼값에 데이터 별로 안 쓰시는데 그 젊은 층 우리들 데이터 남으면 없어버리잖아요. 그죠? 미국은 다 2월 시켜줘요. 왜 그 우리가 돈 낸 것을 기업에서는 그 돈만 받고 데이터를 다 없애버려요. 자기네들이 하는 이익이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노인들을 위해서 쓰면 좋지 않을까. 싼값에 보급하든지. 근데 한 가지 또는 거동불편 노인은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을 하면 밖에 못 나가더라도 친구들과 소통을 하고 우리가 그 코로나 때 집에서 줌으로 친구들이 뭐 각자 밥을 먹으면서 서로 담소하고 했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거동불편한 노인들이 이런 정보와 교육을 받아서 이런 것들도 또 소외감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죠. 그다음에 노인 친화 환경인데 이제 에이징 인 플레이스인데 돌봄 서비스 대상으로 후기 노인이 이제 확대가 돼야 되고 지역에서 지금 이제 그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오피플러스가 생겼죠. 서울이 생기고 이제 부산이 시범 사업을 하는 것 같고 복지관은 60세 이상이 이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60세는 잘 안 가고 65세도 잘 안 가고 경로당도 60세 이상부터 갈 수 있지만 대부분이 후기 노인들이 그래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경로당을 좀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통복지 아까 계단과 경사로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이동을 배려해야 되고 저상버스 지금 이제 서울의 대부분 버스가 상당히 많이 저상버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을버스는 저상버스가 아직 다 안 돼 있거든요. 안 돼 있는 게 많은데 마을버스는 좀 지대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 환승하지 않는 곳에 역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많고 노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런 것들이 배려가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세계 노년학회에서 보니까 아일랜드에서는 굉장히 고령 친화도시가 발달이 되어 있어서 노인을 위한 주차 공간이 굉장히 많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 정권 바뀔 때 대한노인회에서 이 노인 주차 문제를 굉장히 주장을 하신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노인들이 운전하는 걸로 한국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인지 기능이 제대로 된 노인들은 그 자가 운전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그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이 노인 주차 공간이 좀 마련돼야 하겠다. 그 여성들 주차 공간을 잔뜩 있는 게 안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없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 주차 공간, 장애인 공간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장애인들이 별로 운전 혼자서 많이 못하기 때문에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 보행 장애인도 그냥 장애인뿐이 아니라 노인 보행 장애인도 이 그 교통복지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보행 장애 노인 콜택시 서비스 이것도 이제 장애인은 있는데 그 노인들은 없어요. 그래서 콜택시 서비스를 그 카카오 앱을 다운받으면 젊은 사람들은 금방 편하게 택시가 오는데 노인들은 하실 줄 몰라요. 택시 타기가 너무 옛날보다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들 보행장애 노인 콜택시 서비스도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골든에이지 센터, 제가 이제 골든에이지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름을 뭐 그냥 만든 건 아니고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를 해서 이제
우리 지자들에게 어디에 좋겠냐고 투표를 했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거를 이름을 넣은 게 2013년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골든에이지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제 골든에이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경로당이라는 명칭이 50년 넘게 사용이 됐어요. 이게 노인을 공경하는 집인데 노인이 대상이죠. 근데 아무런 경로당 요즘 너무 진부한 이름이고, 사실 뭐 요즘 기업이나 아파트나 SK나 뭐 세계적인 기업 전부 다 영어로 이름을 쓰잖아요. 아파트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름도 지금 우리나라가 뭐 세계 경제 맥이 되는데 경로당 명칭도 이제 예전에 그런 노인이 아니고 이제 지금 젊은 노인 팬시하게 이렇게 좀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로당을 저는 이제 골든에이지 센터로 이름을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의 기본 시설로 다 되어 있는데 초기 노인과 후기 노인이 이제 통합할 수 있도록, 제가 주로 이제 후기 노인들 하면 어미아들이 많이 있으면 젊은 노인들이 당연히 안 가죠.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연령 통합을 이루는가? 정기 노인이 은퇴하고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나 이렇게 다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로당에 그 국가 재원이 아니라 민간 자원, 그래서 아파트들마다 경비원들 있잖아요. 경비원들 월급 관리 위해서 조금 내듯이 돈 1,000원씩 내면 그 한 명은 충분히 고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후기 노인들을 돌보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좀 많은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거주 지역에, 그다음에 은퇴하신 분, 임금은 이제 예전과 같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노인 일자리에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나가려 하는 것은 그 정책으로 제안하는 것인데,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좀 운영을 해서 이것이 확장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는 제가 이제 그냥 그림을 집어넣었는데요. 이거는 사회복지계나 교육학에서 많이 이제 발표하실 때 사용을 하는 건데, 이퀄리티하고 에쿼티 다 아시잖아요. 평등, 공평. 이제 공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너도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학점이 좋아야 되고 공부 못하는 사람 학점이 나쁜 게 그게 공평한 거죠. 공부 못하는 사람도 반의 평균 점수 받으면 나중에 친구가 이것밖에 못 받죠. 여기서 그 휠체어, 오른쪽에 휠체어 탄 노인인데 이제 계단으로 올려서 서포트 지지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그림은 정보화를 생각했어요. 제 오른쪽에 보면은 환경을 그냥 다 똑같이 키 작은 사람이나 키 큰 사람이나 정보화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나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면,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제가 아까 정보화 2원나 말씀드렸듯이 환경이 노인 정보화를 잘 사용할 수 없는 노인도 햄버거 사 먹고 커피 사 먹는데 어려움이 없이, 기차표 사고 이런 데 어려움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정책 결정자들이 초고령 사회를 앞둔 대한민국에서 노인을 위해서 해야 할, 또 국가를 위해서 해야 할 방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김미령 교수님께서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노인의 삶의 질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영역이고 그 영역들을 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발표해 주셔서 아마 거의 모든 그 노인복지 영역의 이야기를 다 해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초고령 사회에서 노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분야에서만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다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마지막에 이제 강조해 주셨던 부분이 이제 정보화 소외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어떻게 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면서 이제 고령친화 환경이라든가 또 이제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들이 흔히 이용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초기에 이제 강조하셨던 것처럼 노인이 다 똑같은 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젊은 노인과 또 후기 노인들을 좀 구별하는 복지 정책이 돼야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이 발표에 이어서 발표해 주신 김미령 교수님께 다시 한번 예, 네, 오늘 토론자는 세 분이신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토론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당 한 10분 정도 토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윤민석 박사님께 부탁드리겠는데요. 윤민석 박사님은 서울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현재 계십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연구원의 윤민석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정말 방대한
자료를 잘 들었고요. 일단 저는 이제 노인의 그 삶의 질과 관련돼서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것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처음에 고민해야 될 거는 이제 계속 고령화가 문제다라는 그 프레임이 약간 고민이 되는 것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이 지금 4차까지 나왔는데 3차까지는 계속 이제 대응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하다 보면은 저출산 고령사회를 우리가 극복하고 뭔가 나아진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는데, 2020년도에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이 나왔을 때는 적응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응은 이제 어렵다는 거를 인정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이거와 관련된 사회와 관련된 변화에 이제 인정하고 거기 맞춰서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조 변화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계속 고령화가 문제라는 거는 돌봐야될 노인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못하는 노인이 많다는 뜻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분들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하는 그 정책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계속 김민열 교수님 이제 후기 노인에 대한 고민이 계속 필요하다고 하시면, 사실 아까도 부족했지만은 지금도 평균 수명이 80세 정도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노인 인구 비중이 이런 그냥 65세, 60세를 노인으로 봤을 때 평균 수명이 계속 올라가는 상태에서 노인을 계산을 하니까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구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노인의 연령을 65세로 언제 정했는지를 살펴보면, 이게 비스마르크 때 독일의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했을 때 만든 기준이 65세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130년간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은 65세 이상인 자를 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노인의 정의가 없어요, 노인복지법에. 그런데 계속 우리가 65세면 노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인데, 사실은 65세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노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지하철, 유료, 승차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를 하고 노인 일자리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가난한 상태에서 빠져들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도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노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노인이 되게 많아서 되게 심각해 보이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노인의 연령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을 좀 다시 해봐야 되고, 노인 복지 정책, 노인 정책 같은 거를 65세 이상, 75세 이상, 85세 이상으로 나눠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라기보다는 정부나 이렇게 그 정책 결정자들이 노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는 게 좀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소득과 지출에서 사실 빈곤율이 낮은 건 맞고, 자산을 넣으면 한 10% 정도 낮아지는 건 맞는데, 그래도 OECD 1위는 맞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 순위는 변하진 않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매년 이제 노후의 적정 수준 생활비를 발표를 하는데, 부부가 한 3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연금을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이 넘는 사람이 최근 많아지기 시작한 거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연금을 안 받는 분들은 자기가 연금을 얼마 받는지를 알고 계신지를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내는 연금의 수령액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연금을 받아도, 사실은 연금을 받았을 때 그 연금 가지고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연금을 받는 순간이 되면은 종합소득세도 내야 되고, 거기 그 소득에 따라서 건보료도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돈이 적다는 거를 은퇴하고 나서 알게 되는 그런 약간 충격적인 상황이 오는데, 이게 이제 입법사항이어서 이게 맞물려 가다 보니까 이거를 시대에 따라서 빨리빨리 변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노인들이 자기의 소득과 지출을 제대로 예측하기 어려워. 그리고 일반인들도 자기의 연금이 얼마고 그 연금으로 내가 몇 년간 얼마를 살 수 있다를 예측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북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 가서
너 연금 얼마 받니라고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줘요. 난 얼마를 받고 몇 년 동안 얼마를 받고 살 가능성이 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물어보면은 100만 원이 넘을까 몰라 뭐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된다면은 이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계속 노인의 삶의 질에서 지금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이 낮고 이제 노후 준비가 잘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은퇴 후에 바로 노인 일자리나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는 비중이 많지만은 계속 일을 할 수는 없거든요. 노인의 시기가 50대 후반에 은퇴했으면은 90살까지 산다고 치면 거의 30-40년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속 일만 하라는 건 너무나 끔찍한 얘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결국 일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노인 실태조사에서 일을 하십니까라고 물어보는 게 근로활동인지 소일권인지를 나눠서 물어보자면 그냥 일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대한 개념도 사실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퇴 나이와 연금을 받는 나이를 일치시켜줘야 되는 걸 일치시켜주지 못하는 제도도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일을 하는 거 외에 여가 활동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가의 사회화 문제에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노인이 되면 여가 프로그램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여가와 관련된 논문들을 보면은 젊었을 때 여가의 사회화가 된 것들이 노인이 돼서 고착화되는 걸로 이게 나오고 노인이 돼서 배우는 여가는 처음에 배울 때 익숙지 않을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도 주말에 하는 취미 활동이 있는 상태에서 노인이 되는 거와 없는 상태에서 노인이 됐을 때 만들려고 했을 때 진입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여가의 사회화를 얘기하면 고등학교 때 공부만 하라고 하고 고등학교 때는 대학 가서 놀아 이렇게 얘기하고 대학교 가면 취업한 다음에 놀아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놀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나의 취미는 결국 주말에 핸드폰 보거나 TV 보거나 그 이상의 거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여가의 사회화에 대한 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노인이 됐을 때 노인복지과에 있는 노인복지 사업 안에서 노인 여가 사업을 하지만은 그거 외에도 중앙정부의 교육부에 있는 평생교육이라든지 문화부에서 하는 문화 관련된 사업들에서도 노인과 관련된 분야를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좀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사회적 관계에서도 우리나라가 그 OECD에서 2016년도에 했던 Society at Glance라는 자료를 보면은 국가별 고령층의 사회적 관계망에서 OECD 평균이 약 87.1%인데 이 자료는 제가 PPT로 된 자료가 있는데 거기 9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은 OECD 평균이 87.1인데 우리나라 60.9%로 조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50대 이상의 사회적인 관계가 확 떨어지는 상황을 겪게 되는 건데 이건 결국 뭐냐면은 거주지 중심의 사회적 관계가 없고 주로 직장 중심의 사회적 관계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은퇴를 하는 순간 은퇴 내지는 퇴직을 하게 되면은 직장 중심의 사회적 관계가 전부 다 끊어져 버리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어떤 사회적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갖게 되기에는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았던 걸 수도 있고 또 뭐 전세나 월세 때문에 이렇게 주거가 계속 바뀌면서 한 곳에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지역사회 관련된 관계망이 없었던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고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약간 고민하고 있는 건 제가 서울시와 관련된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늘 헷갈리는 게 서울시에 있는 부서나 중앙정부에 있는 부서들을 보면은 대상별 부서가 있고 기능별 부서가 나눕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복지과, 뭐 여성복지과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일자리 정책과, 평생교육과, 뭐 보건과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대상이 겹쳐요. 대상이나 사업이 겹치는데 그럴 때는 서로 안 하거나 서로 이제 튕겨 나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약간 칸막인데 노인 인구가 20%가 되고 10년 뒤에 30%가 되고 25년 뒤에 50%가 되면 노인이 절대 잡으면 국민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다 같이 도와야 되는데
공무원들이나 정책 쪽에서 입장은 노인자가 들어가면 노인복지과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노인복지과가 그렇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주지 않고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럼 결국 모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취약한 노인들 내지는 뭐 정말 가난하거나 뭔가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은 어르신복지과가 하는 게 맞는데 일반적인 사업들은 기능별 과에서 맡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분산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꾸 노인 쪽 하면 노인만 들어가거나 복지가 들어가면 다 복지에서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아지고 있다. 이거를 약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늘 고민이 되는 게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가 분명히 나올 텐데 그때마다 이게 누구과 일이냐 갖고 싸울 게 분명해요. 근데 그거를 정하는 게 또 몇 년이 흐를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하는 상황에서 그거를 빨리 결정을 해서 누구 담당인지를 안 정해 놓고 나면은 몇 년 뒤에 큰 사고가 나면은 또 여론은 그렇죠. 그동안 정부는 뭐 했냐 이런데 근데 정부는 담당을 찾기 위해서 싸웠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의 삶의 질이 개인의 측면에서도 준비해야 될 것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약간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의 분위기는 일단은 개인이 알아서 준비를 하는데 사회적인 분위기는 개인이 준비를 못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고민들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개인과 사회적 노력이 둘 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전미애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는데요. 전미애 교수님은 총신대 사회복지학과의 재직 중이신 교수님이시죠.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리이고 논문학을 베이스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김유정 박사님 발제하신 것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더해서 주장하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라는 책이 발표됐습니다. 세계 인구 추계를 분석한 책인데요. 그곳에서도 한국 인구 변동 추세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언급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예상대로라면 2062년에 한국의 중위 연령이 62세가 넘는다라고 하는데 그때쯤 되면 우리나라에 정말 100명 중에 50명은 62세가 넘는 그런 상황이 그 그림을 이제 떠올리니까 얼마나 많은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가가 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발표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25년 후에는 인구의 40%가 65세 이상 노인이 되고 특히 이 중에서도 40%는 80세 이상 노인이 될 거라고 근데 이런 예측은 그동안의 경험을 봤을 때 사실화될 것으로 믿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노인복지 정책을 이원화해서 80세 이상 후기 노년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발표자의 주장에 저도 크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발표자께서 활용하신 로톤의 환경 적응 역량 모델을 사용해서 코로나19 상황 속의 노인들의 정보 환경 적응을 설명하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적절한 이론을 사용하셨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면서 디지털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기기를 적극적으로 배우면서 사용하는 노인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소외계층의 삶의 질의 격차는 뻔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지정책의 이원화 필요성을 주장하시는 발표자의 권고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80세 이후 후기 노인들의 경우에 적극적으로 디지털 문명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그분들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남기 위한 가업이라면 그것이 정말 공정한 것인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주변에서 이제 90세가 넘은 분들을 지켜보게 될 때 변화하는 자신의 외모나 활동 기능 등 노인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이나 주변 환경을 너그럽게 포용하면서 적응해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제 특히 후기 노인에 가서는 정보나 쇼핑 등 생활상에 필요한 인터넷이 아닌 이제 그런 필요를 대면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되는 것이 후기 노인들에게 더불어 필요하다라는 그러니까 선택의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점에서 저도 동의하고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다음은 이제 경로당 관련 내용인데요. 발표하시면서는 이 경로당 관련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렇게 글로 주셨던 부분하고는 조금 초점이 달라졌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경로당 명칭을 골든에이지 센터로 이제 변경했으면 하시는 그 발표자님의 그 말씀에는 어쨌든 노인을 공경하는 집이라는 경로당의 그 이름이 꽤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고 지금 현재 노인들에게는 조금 좀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좀 바꿔보는 거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이름을 꼭 골든에이지 센터여야 될까? 굳이 영어를 사용해서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존중하는 의미가 담긴 한글 이름으로 정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만약에 그렇게 새로운 명칭을 정하게 된다면 공개 공모를 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해 보는 것도 제안해 봅니다. 그리고 골든에이지 센터로 변경해서 경로당 역할을 확대해서 돌봄 서비스 기능을 추가해 봤으면 하는 그런 제안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전기 그리고 후기 노인의 공익형 그리고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후기 노인들이 지역사회의 통합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제의와 관련해서 발표자께서 좀 구상하고 계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초기 노인의 경우에는 돌봄 제공자로, 또 후기 노인의 경우에는 돌봄 대상자로 그렇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노노케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노노케어라는 것은 주로 이제 돌봄 대상자의 안부 확인이라든지 말벗 서비스, 식사 준비 또는 병원 동행이나 은행 동행, 장날, 장보기 등 다양한 활동을 돌봄 대상자 노인의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노케어를 어떠한 형식으로 경로당을 통해서 구현할 것인지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발표자분께, 교수님께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던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돌봄 서비스 연령과 관련해서 연령 기준을 지금은 이제 주로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런 필요에 의해서 나누고 있는데, 경제적 취약계층 노인이 아닌 노인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그런 분들을 포함한 그래서 기능 또는 후기 노인을 그 기준으로 포함하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러니까 후기 노인 중에서 1인 가구 경우에는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면서 조금 이런 기준을 포함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후기 노인을 위한 식사 서비스라든지 응급 병원 동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인 교통 안전 교육의 필요성 등을 함께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노인 교통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고령 사회에서 노인은 사회적 교통 약자로 보행권을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법률에서 명시하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인구 이렇게 교통사고 수라든지 그런 통계를 보면 노인분들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도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사망 위험이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노인 보행자에 대해서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인지 능력과 보행 능력 저하로 인해서 생기는, 그리고 운전자의 노인 보행자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노인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노인 교통사고 위험, 그리고
위험을 방지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운전자 대상으로 보행자 우선 인식 교육이라든지 노인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는 교통사고 사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교통안전 교육에 대한 법적 노력을 통해서 노인의 삶의 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미애 교수님께서는 김일영 교수님의 발제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시는 부분과 조금 더 추가하실래요? 그리고 질문도 첨가하셨는데요. 질문은 마지막 그 토론자의 토론까지 듣고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토론자인데요. 최주석 박사님이시고요.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선임연구원이십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소개받은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에서 선임연구원으로 하고 있는 최주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김일영 교수님, 정순미 교수님, 또 많은 지금 김민석 박사님, 그리고 전미애 교수님, 정명한 유명한 노인복지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이제 골든 에이지 센터라는 새로운 또 개념들, 새로운 기관에 대한 구상을 이렇게 제시해 주신 점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김민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골든 에이지 센터 그리고 초고령 사회가 좀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 초고령 사회를 맞이해서 노인분들, 고령자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구체적 대응은 무엇인지를 한번 몇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미 말씀해주신 부분이지만 이제 내년 이맘때쯤이면 이제 시점상 65세 고령 인구가 20%를 돌파해서 이미 이제 2025년은 명색이 이제 초고령 사회 원년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때 지금 이러한 한국의 사회를 한번 돌이켜 보면은 이제 유례없는 경제 성장도 이루었고 그만큼 또 시민 인식의 성장도 이루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생긴 명암적 이런 밝은 부분은 이제 얼마든지 충분히 이제 보여졌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더 어두운 부분, 또 이제 어두워지는 부분에 좀 더 빛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저희한테 이제 주어진 사명이고 책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초고령 사회의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였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로 한번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이제 노인 세대와 세대 간의 격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연령대별로 65세, 이렇게 85세로 해서 전기, 후기로 이렇게 나눠 주셨는데 이제 이 구체적인 이 연령대분들을 이제 들여다 보면은 이제 노인이라는 세대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 건강이라든가 학력 수준이라든가 사회적 관계망의 수준들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질 수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디지털 최근과 같은 이제 디지털 기기가 많이 보급되면서 활용을 잘하시는 분들 그리고 잘하지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로 또 나눠지고 있죠. 그리고 또 유민석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연금을 미리 잘 준비해 놓으신 분들 그리고 연금을 아직은 이제 준비하지 못해서 빈곤한 취약계층의 위치에 지금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연령대도 그렇지만 사회 경제적 수준의 격차를 함께 고려한 부분에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되고 또 대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여진 통계 이면에 또 나타나는 격차를 한번 보는 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노인분들 개개인의 가치관에 대한 변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 세대라고 이제 그룹으로 묶기에는 또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각 하나의 그룹을 묶기에는 그런 동질성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농어촌을 가보면 90대 어르신이라고 할지라도 좀 일상생활도 잘 수행하시는 분도 있고 도심에서는 65세, 한 70세 전후로 가도 또 건강면에서 좀 취약하신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그런 주어진 신체적 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본인의 이제 노후의 삶의 길을 찾아 나가시는데 인간 발달 단계에서 보면은 이제 개인의 주어진 환경에 따라 앞으로 미래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인간 발달 단계상 여기 윤미석 박사님께서 노년 초월을 이제 연구를 하시고 지금도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노년 초월에 대한 이슈도 말씀해 주셨고 인간 발달 단계상 더 기본적인 어떤 요구 충족을 넘어서 여가 그 이상으로 또 새로운 삶의 영역을 개척하고자 하는 노인들도 많이 생겨났고요. 그래서 그런 가치관의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건강한 노인의 증가라는 부분을 꼽고 싶습니다. 지금 전민 교수님께서 노인 돌봄 영역에 있어서 이제 고령자분들, 초고령자분들, 85세 이상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시는 분들, 돌봄 사각지대라고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좀 이 부분을 미개척 분야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각지대라는 부분, 차상위 계층이나 저희가 이제 그동안 돌봄을 제공하지 못해드렸던 분들인데 이 부분 말고 이제 어느 정도 소득은 갖추고 있지만 부모님들이 이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직접 받지 못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꼭 필요한 그런 돌봄이 제공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제 새롭게 우리가 제공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공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전달 체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전달 체계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전달 체계 안에서 이제 새로운 미래적 분야의 돌봄이 제공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소론문에 제시는 했지만 좀 시간상 좀 골든 에이지 센터라는 부분을 이제 제시를 해줬고 이런 골든 에이지 센터가 이제 앞으로 미래 그러니까 2055년까지 지금 발표 자료에서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과연 2055년까지 이런 골든 에이지 센터라는 이 기관이 이런 시설이 어떻게 존재해야 될까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세대 간 교류의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좀 강화가 되었으면 한다는 점인데요. 이제 윤민석 박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노인 이용 시설이라는 이런 이미지가 잡히게 되면은 이제 다른 연령대의 그 어떤 출입이나 그리고 아니면 이용에 대한 부분이 살짝 이렇게 거리가 생기고 벽이 생깁니다. 그래서 골든 에이지 센터 네이밍을 다르게 바꾸던 아니면 지금 현재 계속 유지하더라도 좀 노인 세대 내에서 아니면 다른 세대는 거리감을 좁히고 좀 쉽게 친숙하게 다가야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센터나 이런 새로운 시설들이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가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정수리 교수님이 지금 계시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도 고령 사회에서 하지만 물론 세대 간의 그런 다양한 통합이나 이런 연대들을 함께 연구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걸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미래에 나가야 될 부분이 단순히 어르신 단독으로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같이 함께하면서 프로그램도 같이 어우러지면서 하면서 이미 이제 노인이 아닌 세대는 이제 노인연기를 준비하고 또 새로운 부분을 전수받는 어르신들로부터 전수받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이어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노인연기 진입 전부터 대비하는 그러한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85세 초고령 어르신들 대비하지만 2055년, 2035년 지금 그 미래는 지금 현재 40대, 50대 이런 지금 중고령, 중장년에 이제 해당하는 분들이 이제 그 시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퇴직 이후 노년의 삶을 이제 모색하는 시기로서 넓은 시점에서 이 골든 에이지 센터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년기 일자리를 좀 소개하고 꼭 노년이라기보다는 퇴직 이후의 일자리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단순히 1, 2년간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중교통을 서포트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본인의 경력도 살리기 위해서 아니면 새로운 이미 이제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는 이게 학력이 충분하니까 새로운 컴퓨터를 배운다든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든 뭐든 배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또 제 인생 이막을 여실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골든 에이지 센터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다른 사회 서비스든 다른 지금 현재 현존하는 서비스와의 연결을 제시하는 그러한 다리로서의 역할로서 센터의 기능을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노인분들이 노급을 맞게 되고 65세, 70세를 맞게 되면은
각자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사회 서비스, 공공 구조, 앨범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되시는데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점점 길어져 평균 연령이 80, 90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이 시기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60세부터 한 80세 정도까지 20년을 이제 추가로 사회활동이 가능한 기간이라고 보고 이때 이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커뮤니티 센터로 그 위상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60세에서 80세의 이 기간은 사실은 이제 사회 주류 세대인 거죠, 앞으로는.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충돌하지는 않는 상황에서 아니면 적절히 그 부분이 충돌하지 않고 잘 맞아떨어지고 그리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그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서 골든 에이지 센터가 그 위치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관점에서 골든 에이지 센터가 지역사회 병원이라든가 의병의원, 주민센터, 복지관, 재가센터 간의 이제 연계를 어떻게 찾아 나가야 될까? 그렇게 해야 전반적인 그 시스템 안에서 지금 현재 시스템 전달 체계 안에서 잘 녹아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정체성을 확실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주석 박사님께서 이제 대응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고려돼야 될지 하고 이제 골든 에이지 센터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민영 교수님께서 답변하시기 이전에요. 이제 여기 앉아 계시는 청중들께서 혹시 김민영 교수님 발표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함께 이제 해서 김민영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순천향의대 이은혜라고 합니다. 김미령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 질문은 노인들의, 특히 후기 노인들의 삶의 질이 필요는 한데 재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아까 그 최저임금이랑 비교를 하시면서 노인 일자리의 이 비용 활동비가 이게 뭐 밥 한 그릇 값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20대 젊은이들은 5,000원도 안 되는 편의점 도시락 못 먹는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부담해야 되는 건 결국 청년들과 장년들인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노인들의 복지 비용을 어떻게 조달을 하고 하실 계획인지가 궁금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네, 말씀해 주세요. 김미령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이런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 마치 좀 소개를 할게요. 저는 한국노인정책연구소 공무노인 설빈태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런 발표가 있어도 우리 지금 김미령 교수님만큼 이렇게 다양하게 분석을 하시고 특히 정기 노인과 후기 노인을 이렇게 구분해서 특히 이제 후기 노인에 대한 배려하는 말씀을 많이 해서 그 후기 노인의 임을 들어서는 굉장히 격려되고 용기를 많이 주시고 다른 후기 노인들한테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중에 그 주차 공간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는 꼭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차 공간 지금 장애인들 주차 공간 이렇게 어떤 75세, 80세 이상 이런 분들의 거기 주차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아요. 사실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배려로 노인들한테 대한 주차 공간을 꼭 지키겠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또 지하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무료 이렇게 승차하도록 하는데 버스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과 버스를 연계해서 이렇게 가야 될 꼴도 있는데 버스는 안 돼 있어요. 버스까지 좀 연장해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서울에 사는 서울이나 이렇게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지하철이나 이런 전철을 이용해서 그런 혜택을 받지만 또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으로 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버스까지도 좀 포함해서 이렇게 교통비 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한 번만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그 상당히 마이크로하는 관점에서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그 매크로한 관점에서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노인 문제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많이 다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격적이라는 뭐 존중해주고 그다음에 그들의 그 스티그마도 없게 해주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거 굉장히 필요한 건데 사실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경제적인 부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것에는 상당히 큰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좀 봤으면 좋겠고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사태로 해가지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 미국도 지금 말씀드리면 다운사이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주택 거래가 굉장히 붐을 탔었던 이유는 노인들이 이제 계속 다운사이징을 해가는 하나의 기회도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다운사이징에 관련된 정책이 사실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을 팔고 이제 다운사이징을 하고 싶어도 거기에 따른 양도소득세라든지 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절대 할 수가 없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노인 그 아까 이제 빈곤 문제도 사실은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자산을 그러니까 리퀴데이트 할 수 있는 수단 거기에 대한 혜택을 전혀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캐피탈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제 같은 맥락인데 그런 정책을 통해서 노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그 노후에 후기 고령기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혜택을 줘야 된다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시니어 타운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시니어 타운은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기가는 마치 양로원과 시니어 타운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마치 양로원으로 우리 노인들 자체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동구 같은 경우에 가보면은 아주 상당히 좋은 그 아파트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많이 있어요. 솔직히 저는 저긴 누가 사냐 그랬더니 노인들 시니어 빌리지, 시니어 아파트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지금 우리가 교수님께서 걱정했었던 뭐 병원 이동성 문제, 그다음 병원 의료 문제 이런 것들 집단적으로 해결을 하더라도 이런 좀 더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엑스트라 코스트가 안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관점, 좀 매크로적인 관점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노인들의 그 인격 문제는 여러 가지 스티그마를 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차피 인정하고 우리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감내해야 되는 부분들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4개의 질문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미령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 의견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일단 후기 노인에 대한 제 발표에는 상당히 많은 토론자분과 상당히 많은 그 프로에 계신 분들이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한다면 후기 노인들의 신경을 쓰는 복지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는가 해서 제가 아까 노인 일자리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노인 일자리의 공익형은 국가가 지원을 하지만 사회 서비스형은 민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자격 자체를 약간 열어주는 거죠. 결국 지원은 똑같죠. 자격만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기초연금 대상자, 최상위를 열어주지 말고 플러스 그 후기 노인도 열어주면 재원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간단하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손민정 선생님 주차 공간. 근데 제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 근데
우리 송석준 의원님께서 그 국토교통위이신 것 같아요. 그 전에 보건복지위셔가지고 제가 이제 요청을 했고요. 국토교통위시니까 한번 여기서 나온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아까도 책 꼭 보셔야 합니다. 이제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국회나 정부당국에 그렇게 강력하게 그러니까 저는 힘이 없지만 의원님한테 일단 이제 우리가 포럼을 했으니까 아니 이제 토론회 이런 데 저기 해가지고 그게 정책이 반영이 돼야 예. 근데 대부분 보면은요 이렇게 발표하면은 저출산보령사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저부터 나와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 학자들만 떠들고 끝나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데 이 지하철 버스 승차 문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하철에도 찬반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어쨌든 이제 주차 공간은 좀 별로 돈이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 지금 우리 그 서울 메가시티 돈이 안 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주차 공간이 별로 돈 안 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그 김원식 교수님 버스도 지금 버스 지원하는 것도 일부 지역에서 지금 지원이 되는 지역도 있어요. 지금 지자체별로. 지금 이번에 새로운 게 저소득층에는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무슨 패스 K패스가 뭐가 있어요. 저소득층에는 그게 되는데 예, 그거는 지금 이제 일단 거기서 멈추고요. 그 김원식 교수님 말씀하신 사실 이 노인 초고령사의 노인 문제가 제가 보는 마이크로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다학제로 경제학자, 생물학자, 정부 또 사회복지사 단어서 전부 해가지고 이게 다학제로 해야 되는 거지. 보는 관점이 자기 시각대로 보기 때문에 이거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그 한 가지 정보화, 아까 그 정보화는요, 국가 돈이 안 드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기업들이 전부 자기의 이익을 취하지 말고 그 사용하지 않는 노인들에게 팔므로써 이익을 취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편의점 같은데 예전에 보면 하다못해 식당도 이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인건비 줄이려고 손님들이 전부 이래요. 손님들이 그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우리가 물 따도 먹어야 되고 음식 나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 편의점에서도 인건비 되니까 전부 기계를 배치를 해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국가에서 정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이게 대면으로 하는 거 하나 하면 무인 기기 하나 넣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주면 국가 돈 안 들죠. 이거는 개인 민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어쩔 수 없이 됐지만 그거를 이제 좀 조율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시니어 타운 이거 굉장히 좋은데 이건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이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것도 대기업이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고 제가 일본에 와서 보니까 한국의 대기업이 상당히 일본에 많이 변화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시니어 타운의 이런 경계성을 이미 알고 이제 지금 프로에서 하신 질문은 이제 그 정도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이제 저기 전미애 교수님 말씀하신 거 골든에이지 포럼 이제 이름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이제 제시를 하는 거지 금방 결정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이 골든에이지 포럼 제가 10년 전에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때 대구 광역발전위원 사무총장님께서 새마을운동 같이 우리도 이걸 멋지게 만들어서 해외 수출을 하자. 그 노인의 일자리를. 그래서 이름을 골든에이지로 그게 어떤 이름이 있냐 해가지고 제가 게일시 이제 역사적인 발달 단계를 보면서 골든에이지 너무 괜찮겠다 했는데 다들 너무 동의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게 별로 이제 또 지방에서 한 프로젝트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10년 만에 제가 은퇴를 하고 골든에이지 포럼을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명함을 드리면서 제가 은퇴했습니다. 새로 명함 만들었다고 하니까 전부 이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금 이구동성으로 보는 사람마다 이름이 좋다고. 제가 자아자찬이 아니고 미국에 가서 노년학회에서 또 제가 이제 소개를 하고 했더니 골든에이지 포럼 하니까 브레이크합니다. 판타스틱 하면서 너무 좋다고 미국 사람이 이거 한국 가서 배워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제 영문과 교수 친구가 있는데 골든에이지 포럼 오늘 이제 오지를 못했는데 너 이름 너무 잘 졌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의 그 어휘를 아는 친구들이 골든에이지 너무 어감 좋다, 내용 좋다. 이게 황금기, 전성기잖아요. 사실 그 가장 행복한 시기가 우리 그 김영석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인생 100세를 살아보니 60세에서 75세까지가 가장 행복한 시기더라. 지금 제가 은퇴해서 65세거든요. 지금 너무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저 노인으로 보시니까. 그래서 이 골든에이지 이름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하셔서 굉장히 제가 이제 업된 면도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교수님 같이 계시는데 이제 우연히 영산의 발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골든에이지 막 이야기하다가 이걸 그대로 사장시키면 안 된다 해서 거기 같이 가신 교수님들이 이거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경로당이 의외로 많은 노인들이 이용을 하고요. 제가 이제 그 강남의 경로당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오늘도 그 교수님 오시기로 했는데 아직 나오셨는데 제가 이제 공동 연구를 맡았어요. 그러면서 이름 경로당 말고 좀 멋있는 이름이 없냐 막 그러더니 제가 골든에이지 포럼 만든다니까 그거 안 되고 내가 등록하고 이거 내가 찍어놓은 건데 누가 노인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못하게 막 내가 하려고 하는 거를 그렇지 않지 아이디어니까 그래가지고 하고 또 이번에 미국 가서 물어봤어요. 미국의 시니어 센터의 기능이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우리나라 노인복지관 기능이에요. 그 경로당 기능 같은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가 생각을 해서 이제 경로당을 이제 이름이 진구예요. 사실 요즘 아파트 이름은 무슨 예전에 무슨 상부 아파트니 진달래 개나리 이런 아파트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모르는 영어 이름이 많은데 지금 세계화하기 때문에 기업 이름 포스코 다 이름 바꿨잖아요. SK 성경이 SK로 바꿨잖아요. 그게 해외에 나가면 전부 영어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나중에 수출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교육받은 많은 세대들이 이런 경로당 너무 쑥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제가 이제 이번에 준비하다가 이게 박주로 넣었는데 위로 올라갔거든요. 38쪽에 보면 서울시에서 며칠 전에 그 스마트 경로당 중성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가 이름을 보고 아니 스마트는 스마트고 경로당은 경로당이지 이거 완전히 그 턱시도에 가 쓴 것 같아서 이름이 스마트 경로당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국말로 다 쓰든지 영어로 다 쓰든지 그래서 골든에이지 센터는 저는 이제 좀 팬시한 이름으로 젊은 노인들 앞으로 많이 들어갈 거니까 이런 의미에서 제안을 했고요. 한국인력개발원 이름을 공모하려고 그렇게 해도 결국 못 바꿨어요. 그리고 노인 다 싫어하잖아요. 이거 이름 바꾸려고 결국 어르신으로 바꿨는데 어르신 더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그 공부해서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원 문제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노인 일자리하고 연계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는 지금 지역의 아파트에 초등학교 어린이집 다 있잖아요. 근데 노인 인구가 불어나면 그런 상황에 이제 공공시설 이런 노인정 이제 골든에이지 센터가 되게 들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많은 사람이 상대할 수는 없고요. 은퇴한 전문가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무슨 요양보 한 사람이 운영 가능한데 그 재원을 국가에서 할 수 없죠. 민간에서 그 자체에서 사실 관리비 1,000원 더 내는 것도 엄청난 액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 아이디어니까 이거는 여러 전문가들이 머리를 싸매고 태스크포스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발전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았으면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또 질의와 토론을 이어갔으면 좋겠지만요. 저희 시간이 이미 7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은 논의를 마쳐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다양한 논의들이 많고 또 우리가 고민해서 또 해결해야 나갈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그런 세대에 대한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노인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노인들에 대한 부분도 젊은이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오늘 논의가 많이 나왔던 골든에이지 센터, 또 이제 경로당의 어떤 그런 혁신,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 그런 노인 세대가 좀 더 이제 다운사이징을 해서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환경적인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많은 논의들을 또 앞으로 이 고령자 복지 포럼에서 해나가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첫 번째 포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